네, 홍익대 미대 면접 문제 최다 기출된 미술사조 초현실주의 작가들 작년 기출 문제를 통해 소개하겠고요. 저는 대치 입시코치 아델라 김입니다. 홍대 준비생들에게 전대성 마이맥 대학별 고사팀의 홍대 미대 면접 파트를 맡아 재직했었던 김보경 선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세종캠이 지난주 면접이 있었고요. 이번 주 서울캠 면접이 진행됩니다. 올해 기출된 면접 사조로 봐서 '초현실주의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업로드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단골 문제인 만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미에 올해 만약에 초현실주의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한 도판들을 뽑아 봤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드로잉도, 저만의 드로잉도 같이 업로드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홍대가 초현실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작품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이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나온 사조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성의 산물들, 과학적 합리성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실망을 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가치들을 부정하고 무의식에 의존한 표현 방법들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을 내어 놓게 됐고, 홍대에서는 이런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습니다. 총 4 가지 정도의 기법을 소개할 수가 있겠는데, 소개하기 전에 잠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짧은 레퍼런스를 좀 드리자면은, 그 이성과 합리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탄생한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잃게 되면서 근대 사회에 기반을 쌓아 놓았던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고요. 꿈이나 환각, 또 비이성, 욕망,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믿게 되면서 등장한 사조입니다. 총 4 가지 정도의 기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그리트의 작품인 작년에 기출된 두 작품 다 작년에 기출된 문제이고요. 사실 인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혹적이고 또 충격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사실주의 안에서 눈속임 기법, 트롱프레유를 구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관객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기출된 마그리트의 작품 인간의 조건을 보시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올 게 좀 있는데, 이재료에 놓인 이제 캔버스, 창밖의 풍경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속 풍경의 수평선이라든가 바다와 땅, 이런 색채들이 캔버스 바깥으로 보이는 실제 풍경과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람자에게 광학적인 환영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제 관람자의 눈이 캔버스와 그 너머의 풍경을 하나의 단일한 시각적 필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리트의 천재성은 이런 눈속임에 그쳤다는 게 아니라 이 눈속임 자체를 오히려 폭로하는 데 있죠. 그래서 환영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장치들을 이젤이나 캔버스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인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통적인 트롱프레이유가 그림의 틀을 숨겨서 현실과 합치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마그리트는 이 틀을 노골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현실과 그림 사이에 의도적인 균열을 만든다는 겁니다. 관객이 그럼으로써 이런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현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실일 리가 없다는 그런 인지적 부조화를 겪게 되면서 이런 모순과 긴장감 속에서 상상력이 개입할 어떤 틈을 만들게 됩니다. 재현의 역설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해결 불가능한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캔버스를 치우고 그 뒤편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캔버스 속 그림이 진짜 풍경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그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제 현실이라고 믿고 보는 것이 사실은 재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어떤 눈속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와 환영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고도로 지적인 눈속임의 배반이고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 작품과 가장 유사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법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보시면 형태의 전이가 일어난 가죽 부츠와 발을 합친 이런 붉은 모델이라는 작품을 좀 보시면 분명히 가죽 부츠의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끄럽게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인간의 발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유기물로서. 그래서 발과 부츠 두 가지가 겹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실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실체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감상자에게 이런 범주 해체로부터 불쾌한 어떤 느낌,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실체와 이제 사물 가공품이라는 결코 합쳐질 수 없는 두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스캔퍼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쾌한 골짜기를 통해서 이것의 인제 개념은 프로이트가 보통 얘기를 했는데, 관객은 친숙함 속에서 극도의 낯섦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극사실적인 묘사가 적기 때문에 이 주제가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숨은 그림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변이 과정을 관객이 목격하면서 합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비합리적인 연상의 세계로 이제 초대가 된다는 거죠. 이 달리가 그린 녹아내리는 시계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이고 단단한 개념이 무너지는 환각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의 이 작품 기억의 지속은 홍대 미대 면접에 꽤 몇 차례 등장을 했고요. 단단한 시계의 그런 고유한 특성이 부드러운 질감의 변화와 시간의 유동성이라는 이양 대립을 통해서 무의식과 꿈, 욕망, 비이성의 세계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단단한 어떤 이성의 상징을 치즈처럼 녹아내리는 연성의 상태로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시간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 심리적인 시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의식이나 꿈이나 욕망과 같은 비이성의 세계를 시각화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시간이 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잖아요. 5 분의 짧은 꿈도 몇 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시간의 순서가 뒤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기억의 지속에서 이 비논리적인 꿈의 시간을 플루이드한 질감으로 변화시켜서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무의식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달리의 이 이미지는요, 이게 태양열에 녹아내리는 까망베르 치즈를 보고 인제 영감을 얻은 거거든요. 치즈라는 오브제가 녹는 시계라는 환각으로 전이됨으로써 이상적인 어떤 현실이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압도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인 병치 기법을 사용해서 관련 없는 사물들을 한데 모아 놓은 그런 대페이지망의 병치 기법을 통해서 황량한 바닷가, 이 바닷가는 이제 달리의 고향인 포트리 같은데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이제 널브러져 있죠. 달리의 인제 변형된 자화상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좀 있긴 한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부패와 죽음을 상징했던 개미떼와 함께 한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화면의 비합리적인 이런 병치를 통해서 관객의 논리적인 해석을 차단하게 되면서 꿈이나 무의식의 영역에서만 가능했었던 비현실적인 결합을 통해서 관람자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녹아내리는 시계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성으로 대표되는 객관적이고 단단한 그런 시간이 허상이고, 꿈과 무의식, 기억 속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이고 유동적인 심리적 시간만이 진정한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개념을 조롱하고 또 해체함으로 인해서 무의식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한 달리의 철학이 집약된 시각적 상징체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말미 끝에 보여드릴 저만의 작품도 이 기억의 지속에 좀 영감을 받아서 드로잉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대페이즈망 개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페이즈망이라는 개념은 추방 전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홍대에서 많이 그리고 자주 나왔던 개념이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품과 그 위에 감상실 사과 작품이 대표적으로 기출이 됐었습니다. 크기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또 맥락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백라회에서 기차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언어와 이미지가 배반하는 이러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환영을 의심하게 하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수차례 기출된 마그리트 인제 헤겔의 휴일을 통해서도 대페이지망의 의미를 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쪼끔 어려운데, 우산과 물잔을 결합시켜서 초현실주의의 핵심 기법인 대페이지망을 완벽하게 구사했죠. 작품 자체는 우산의 손잡이, 천의 질감, 유리잔의 투명함, 또 물의 존재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극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 작품에서 두 사물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면으로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담는다와 밀어낸다는 어떤 그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관객에게 이러한 그 물리 법칙과 논리를 배반하면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오브제를 낯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객은 이성적인 해석을 포기하고 꿈과 무의식, 철학적 사유의 세계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산이 여기서 상징하는 건 밀어낸다는 거죠. 우산의 본질적 기능은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형태가 이제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잔은 뭐죠? 물잔의 본질적 기능은 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오목한 내부의 디자인 때문에 물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그리트는 물을 밀어내는 우산 위에 물을 담는 물잔을 올려 놓았죠. 그래서 심지어 우산은 물을 인제 밀어내기는커녕 중력을 거스르며 물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개의 상반된 기능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병치하게 되면서 대페이지망하게 되면서 관객은 강력한 논리적 모순과 인지적 부조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물리 법칙을 배반하면서 중력과 균형을 무시하게 됩니다. 물자는 우산의 뾰족하고 볼록한 끝부분에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균형감을 갖고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고, 이러한 물리적 불가능성은 이 장면이 합리적 세계의 재현이 아니다. 그리고 관객의 이성적 판단을 오히려 좀 마비시키면서 이 장면이 오직 꿈이나 무의식의 논리 혹은 제3의 철학적 논리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이런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만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산과 물잔이 비와 갈증이라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능이 박탈된 두 오브제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담는 것과 밀어내는 것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상징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산과 잔을 기능적인 도구로 보지 않게 되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사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박탈된 두 오브제가 익숙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인 인식을 파괴하게 되고요. 어떤 다른 시적인 연상을 강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브제의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랍스터 전화기, 달리의 랍스터 전화기도 이제 요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요 랍스터 전화기도 기출이 됐었는데 단골 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와 랍스터라는 현실에서 뭐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사물을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관객의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판에서 보이는 기능의 전복과 논리적 충격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이 작품은 기계 문명을 상징하는 전화기와 유기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상징하는 랍스터라는 이질적인 두 오브제를 강제로 이제 병치시켰죠. 그래서 달리는 특히 전화기의 핵심 기능인 말하고 듣는 수화기 부분을 랍스터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통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이제 부조리하게 된 거죠. 랍스터로 대체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물의 본질적인 기능을 박탈하게 되고요. 또 전복시킴으로써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이런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감상자는 인지적 부조화와 시각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이런 논리가 차단된 자리에 무의식이 개입할 틈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랍스터를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오브제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 세계의 침범이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어떤 매체로 전화기를 이런 랍스터로 이제 대체를 한 거고요. 달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전학이라는 어떤 지극히 일상적인 오브제에 어떤 공포라는 억압된 무의식의 이미지를 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런 낯선 결합 앞에서 또 자신만의 경험과 또 무의식에 기반한 상징적인 해석을 시도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또 언캐니함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리트와 달리의 작품은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인제 연결할 수 없는 사물들을 하나면에 병치시킴으로써 느끼는 상징과 은유에서 어떤 언캐니함을 느끼게 하고요. 보는 사람의 경험과 무의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요런 그 장점이 있죠. 마치 시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이런 불쾌한 골짜기는 이처럼 이제 친숙한 것이 낯선 것으로 나타날 때 느끼는 심리적 동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작품은 관객에게 편안함 대신에 좀 불편함, 불쾌함 이런 것들을 선사하게 되면서 초현실주의는 이런 이성의 균열을 이게 좀 직접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기법 중에 하나로 인제 자동 기술법이 있는데요. 오토마티즘도 이제 많이 홍대에서 물어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회화에 적용한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인제 자동 기술법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모든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무의식에 무의식의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리는 것,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라는 생각한 바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화에서 자동 기술법은 이제 손이 가는 대로 무작위로 그리거나 우연의 효과를 이용해서 무의식에 숨겨진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에른스트는 이런 프로타주 같은 기술을 발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뭔가 밑에 대고 이제 크레파스로 그 질감을 벗겨내는 이러한 작업을 프로타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연을 강조하고 이미지를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도가 모두 그리는 행위를 무의식의 기록으로 인제 바꾸어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에른스트의 이 기법을 발명된 자동 기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기술법에 몇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명된 자동 기술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이나 마룻바닥에 질감이 있는 사물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르는 그런 기법, 또 캔버스에 물감을 두껍게 칠한 뒤에 질감이 있는 물체를 위에 올려놓고 물감을 이제 긁어내는 그런 기법들. 그래서 요런 프로타주, 그라타주 요런 자동 기술법들에 의해서 우연한 질감이 이미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에른스트는 이렇게 우연히 얻어진 신비로운 질감 속에서 뭐 숲이라든가 괴물이라든가 새 같은 형상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인제 구름이나 벽의 얼룩을 보고 특정 현상을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창조자가 아니라 무의식이 보낸 어떤 이미지를 발견하고 채집하는 관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명된 자동 기술법이라고 인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러한 비논리적인 결합을 통해서 관객은 이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경험과 무의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같아진다는 거죠, 하나의 작품이. 요약을 하자면 초현실주의 특히 인제 마그리트와 달리의 작품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유는 사실주의적인 묘사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세계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의 그런 이런 기법을 편측강조 비판적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요. 마그리트의 대페이지망은 이런 익숙한 사물의 논리적 맥락을 파괴하고 관객이 인제 새로운 자신만의 그 상상력을 무의식으로 채우도록 이제 강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외에도 작년에 기출된 문제 가운데 달리를 주인공으로 한 필립 할스만의 작품인 달리 아토미쿠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치와 자동 기술법을 조합을 시킨 대표 작품인데 달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연출 사진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필립 하스만은 이제 몇 해 전에 내한한 바가 있고요.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합성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모든 효과를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한 그야말로 메이킹 필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그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연출된 찰나를 가지고 순간 포착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계산된 연출 사진입니다. 이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할스만의 조수들이 인제 화면 밖에서 고양이와 물을 동시에 던지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점프를 또 했고, 할스만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들이 점프를 많이 하거든요. 점프의 심리학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프를 할 때 방어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다라는 면에서 점프 이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점프 이론의 가장 극적인 예시가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체를 이용해서 마치 달리의 초현실주의 회화를 현실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살아있는 회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아토미쿠스는, 그러니까 달리를 찍은 거라기보다는 달리의 초현실주의적인 방법론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실행한 공동 작업입니다. 작년에 기출이 됐고요. 이러한 이제 랍스터 전화기처럼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는 오브제들을 한 공간에 배치해서 관객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비합리적인 병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작품 점프하는 예술가, 날아다니는 고양이, 그리고 허공에 쏟아지는 물, 또 뭐 공중에 뜬 의자라는 전혀 관련 없는 요소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고 또 꿈의 논리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거부되고 부유하는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요게 회화로 이제 표현이 된 게 핵신비주의 시기에 그렸던 기억의 지속의 해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이고요. 원자 단위로 사물이 이렇게 분해되고 중력에서 벗어나서 부유하는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기억의 지속의 연작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물 위와 아래의 풍경 변화를 묘사했고요. 달리가 이제 1931 년에 최고 걸작인 기억의 지속을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52년, 54년 사이에 다시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달리의 예술 세계가 프로이트의 인제 정신 분석학에서 원자 물리학과 핵신비주의로 이동한 고런 이정표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녹아내리는 시계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시간과 또 대비되는 꿈과 무의식의 연성의 심적 시간을 상징을 시켰죠. 그런데 이 기억의 지속의 해체는 핵신비주의의 시각화라는 점에서 핵신비주의라는 자신만의 사상을 통해서 원자 물리학의 세계, 뭐 입자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의 아토미쿠스라는 제목 자체가 원자를 뜻하거든요. 사진 속의 모든 사물, 뭐 달리, 고양이, 물, 의자, 이런 중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허공에 떠 있는 이런 부유한 그런 상황을 달리가 캔버스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무중력의 세계를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구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된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수평과 그리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황량한 해변, 무의식의 공간을 그렸다면 인제 물과 땅 아래에 질서 정연한 격자 구조 아래에서 이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수학적 물리적 질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거고요. 원자 단위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강적 비평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꿈의 풍경을 실사화했다는 점에서 그 기억의 지속과 기억의 지속의 해체는 좀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어 올해의 마지막으로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을 걸친 예상 문제로 두 개의 도판을 토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출되었던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입니다. 이미지의 반역.
그러니까 면접의 흐름이 그해 사회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재시문 면접을 보았을 때 특히 인제 연세대 문제가 인식론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재시문 면접 문제에서. 근데 홍대도 사회가 돌아가는 쇠퇴를 반영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이미 인제 세종 캠퍼스 캐대언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아마도 인제 마그리트와 만레이의 도판이 어쩌면 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이 도판 하나로 연고대 재시문 면접에서 무려 한 8 번이 면접 문제에 일단 나왔고요. 조형적인 역설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좀 보시면, 시각적으로 파이프 이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시각적 재현 아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언어적 진술을 대놓고 병치시킴으로 인해서 관람자가 지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즉각적으로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기호학적인 통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서 기호학은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조세 코스스의 의자 작품에서. 그래서 기표를 보면은 그 이미지,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이프의 분명 그림인데 기의, 실제 기의 이 안에 있는 내재된 그런 의미는 분명히 파이프의 실물인데, 마그리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괴리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기표와 기의 자체가 바로 연결될 수 없도록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배제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을 인식론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는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진실을 인식론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다층성과 회의주의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각적 회의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작품이 우리의 지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주의적 시각을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언가를 볼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고 안다고 확신하지만, 그림은 우리가 본 것의 정의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진실, 파이프처럼 보인다와 언어적 진실, 파이프라는 글씨가 아니다,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 글씨를 통해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진실이 오직 한 가지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파이프가 아니고 파이프를 닮은 그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항상 해석의 과정을 거친 어떤 매개된 결과물임을 일깨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 어떤 비판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론적인 통찰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윤리적인 태도가 항상 비판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와 언어에 대한 어떤 책임 윤리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인제 현대 미디어와 정치적 수사학의 대표적인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진실을 왜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기표와 시각적 기표를 비판적으로 인제 분리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에 함유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파이프의 그림을 실제 파이프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만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비판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리트의 작품은 관람자에게 항상 대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정보로부터,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어떤 외부 객체로부터 우리의 주체는 한 발짝으로 물러서서 비판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인가?'라는 질문을 재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인식론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나 하버마스의 담론의 장을 통한 토론을 통해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작품은 만레이의 작품이고요. 만레이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좀 희귀한 작품인데, 요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랍스터 전화기와 같이 기출이 됐습니다. 요 작품의 제목은 파괴되어야 할 오브제입니다. 일종의 인제 레디메이드이면서 대페이지만 기법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1923 년에 인제 파괴되어야 할 오브제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다가 57 년에 반모더니즘 학생들에 의해서 훼손이 돼서 64 년에 파괴할 수 없는 오브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어떤 가제 전화기와 같이 서울캠에서 기출이 되었고요. 대페이즈망의 어떤 기능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존의 오브제를 이용했죠. 메트로놈이라는. 그래서 이질적인 요소인 눈을 결합을 해서 눈 사진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은 이제 분명히 이제 청각적이고 좀 기계적인 규칙성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눈이라는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기계의 객관적인 기능을 인간의 주관적 감정으로 침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사실은 만네이의 연인이었던 사진작가 리밀러의 눈 사진이거든요. 근데 만네이가 이 리밀러랑 헤어지고 나서 분노와 고통을 담아서 이 오브제를 "파괴되어야 될 오브제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시간과 진실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의 충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메트로놈은 굉장히 정확하고 이제 반복적이고 객관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과학이나 뭐 시계와 같이 굉장히 측정 가능한 외부 세계의 진실과 객관적 시간을 대표하는 그런 오브제인데, 이 기계가 감정 없이 일정한 속도로 시간을 쪼개면서 외부의 모든 현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진실은 그러니까 이 속도로 그냥 흐른다는 거죠. 이 속도로. 그런데 인제 주관적 지각인 이 눈을 통해서, 눈은 주관성이잖아요. 기억, 감시, 또 감정 이런 걸 상징하는데, 개인의 경험과 해석에 의해서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심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달리의 작품에서도 이런 그 시계가 흐느적거리는 질감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트로놈의 규칙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뚝딱거림에 이 눈이 부착됨으로써 모든 객관적인 지식과 시간이 결국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관찰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시와 비인간화로 인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시 통제 윤리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부착된 눈이 기계적인 관찰자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시에 의해서 통제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감시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감정 없는 시스템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측정되고 기록되고 주관적인 가치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은 측정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삶의 깊이를 제거하는, 이제 비인간화 가정을 은유적으로 경고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스캐퍼법을 좀 이용해서요. 여기에 이제 홍대 면접 문제에서 36분 안에 스캐퍼법을 이용해서 요렇게 단계적인 마인드맵을 해 봤는데, 결합, 적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대체하기, 요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스타일의 그런 손그림 스케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보셨던 시간의 지속 작품과 연관지어서 드로잉을 했는데, 저는 이 조형성을 몬스터의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픽사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예전 작품들도 제가 DVD로 갖고 있을 만큼, 따로 어렵게 구해서 DVD로 갖고 있을 만큼 좋아하는데요. 이 픽사의 애니메이션 중에 몬스터 주식회사의 눈 하나인 초록색 괴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녹아내리는 시간의 눈이라고 제가 제 드로잉을 이제 붙여 보았는데, 마그리트의 만네이의 인제 원본 아이디어를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관으로 좀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계는 이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레디메이드 오브제고, 근데 시계의 중앙에 만네이의 눈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 객관적인 시간이 누군가의 주관적인 시선과 경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관찰되고 해석되고 측정되고, 그래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그러니까 눈은 인제 시간이 개인에게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주관적 시간을 은유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중들을 감시하는 그런 의미가 파놉티콘화된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시간 개념이 진정한 시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파놉티콘화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기의의 어떤 괴리와 시각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 속의 시계는 누가 보더라도 인제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인제 하단에 조그맣게 저렇게 썼는데, 이제 이 문구가 우리가 보는 것은 시계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그 시간의 본질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감시와 관찰에 의해서 왜곡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리트의 인제 파이프처럼 그림 속의 인제 시계는 이제 시간 그 자체가 아니고요. 단지 그 시간을 이제 표상한 한 방식,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언어가 이미지가 실제를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그런 마그리트의 인식론적인 메시지를 시간이라는 개념에 적용해서 확장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을 우리가 보통 나타낸 철학자로 경험주의 철학자인 흉을 들 수 있거든요. 흉이나 칸트를 들 수 있습니다. 흉의 시각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분할될 수가 없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 우리의 관념이 변화하는 사물들의 연속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 주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관념이 외부 세계의 극단적인 실제에 대한 지식보다는 인간 지각의 특징과 더 관련성이 있다라는 회의론적인 입장을 취한 게 흉의 그 입장입니다. 베이컨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수능의 또 가장 큰 빌런이었던 칸트도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물 자체의 이런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선험적인 직관 형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간의 인식의 틀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에만 적용되는 주관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회의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면서 과학적으로도 시간의 주관성, 상대성 측면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흐르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 인간의 지각이나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이 세 사람은 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에 지속적으로 기출된 인식론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고요. 진정한 본질은 결국은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비롯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서 또 메아리방 효과로 데이터에 의한 측정한 그런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지각한 대로 본질을 파헤쳐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콘클루전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감시와 관찰의 어떤 윤리적 함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만레이의 그 눈이 있잖아요. 그게 감시의 의미를 좀 내포합니다. 그래서 시계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시하는 이런 눈이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누군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찰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도. 그러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 현대사회 데이터 감시와 시간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어떤 시스템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식론적인 혼란을 통한 성찰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믿는 게 무엇인지, 이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이 과연 진실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런 그 내가 또 거기서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 이미지, 언어적 정의, 그리고 인제 실제 경험사의 복합적인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 마그리트와 달리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유도하는 하나의 메타 작품이라고 저는 두 작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시계판 일부를 부서지게 그렸거든요. 부서지게 그림으로 인해서 시간과 진실에 대한 어떤 분열된 인식, 그 가운데에 있는 감시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녹아내린 시계가 거미같이 얇고 기이한 다리를 갖고 있음으로써 대피지망을 좀 노렸고요. 그래서 무의식의 생명체처럼 걷는 듯한 그런 인식을 주죠. 그래서 인상을 주죠. 그래서 달리가 자주 사용했던 꿈의 논리를 좀 반영을 했고요. 배경은 이제 광활하고 황량한 달리의 사막 풍경으로 인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기이한 어떤 바위 기둥과 고독한 인물 형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좀 극대화했고요. 그 밑에 마그리트의 "이것은 시간이 아니다. 여전히 시계 하단에 남아 있지만 녹아내리는 시계와 배경이 주는 초현실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는 좀 다층적이고 철학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은요, 얼마 안 남은 바로 내일 모레죠. 미대 면접을 위해서 기출문제에서 한 걸음 심화된 미술사 도판과 조형 요소 원리 문제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드로잉 면접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조형 요소와 원리 풀이, 그리고 자주 기출되는 어떤 그 드로잉 장면 구성 문제 등 정도를 10선 정도 선정해서 단기간 자신만의 오답 노트처럼 이제 뽑아 가지고 풀어 주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홍대 면접을 준비하려는 학생들 있으면 지원을 좀 바랐는데, 제가 인제 홍대고대, 이대, 서울여대를 합격시켰던, 다관왕을 시켰던 그 학생도 인제 겨울방학을 알차게 이용해서 요 면접을 준비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인제 어머니도 그렇고 학생도 뭐 "굳이 이렇게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대 면접을 준비했던 그 겨울방학 시간 내내 했던 그 두 달이 결과적으로는 3 학년 내내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겨울방학 그 두 달 내내 준비한 홍대 면접의 시간이 합격을 견인했고요. 저는 이제 전직 미술 교사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인강의 경험을 통해서 도판에 접근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론을 풀어 주고 있고, 또 탐구 과목과 연계한 방법론으로 답변에 참신함을 더해서 확실한 합격의 정확한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미술 활동 보고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진 않지만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위알보 작성을 생각하는 정시러들을 위한 소수 정예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 장수생도 합격시킨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소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고1들 인제 5 등급제 안에서 생기부 정리가 가장 합격을 견인하는 요소임을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일단 뭐 진로 선택 과목은 이미 확정이 됐을 테고, 고1 학생들을 위한 이제 생기부 과목별 세트, 동아리 창체 활동 전반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2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한 바 인제 홍대 미알보, 고려대 창월보의 기본은 생기부입니다. 이제 고려대 창월보나 홍대 미알보 다 외부 활동이 들어가지만 생기부를 기반한 활동들을 먼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실기 미대 준비생들, 특히 뭐 홍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통합디자인이나 연세대 언더우드 하스의 IID 시각 인터랙션 디자인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필히 생기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학과, 어떤 대학에서 먹혔던 5가지 소재를 통해서요, 생기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만의 컨설팅 방법이니까요. 요거는 직접 경험을 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곧 연세대학 언더우드 IID와 인제 통합 디자인 파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를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년 비실기 지원자들을 그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진행되는 서울 홍대 서울미대 면접, 어쨌든 5강 정도를 핵심적으로 올려 드렸는데, 오늘은 40 분이 넘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쪽집게로 찝어 드린다고 찝어 드렸는데 너무나 긴 영상이어서 끝까지 들으셨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